진로 탐색과 직무 역량 향상 수업을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맡은 김창 교수입니다. 반가워요. 네, 수업이 참 어색하네요. 이렇게 수업을 해본 것은 처음이라 여러분 학생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는데 시간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의 개요입니다. 강의 개요는 직업 세계와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서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수업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능력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부족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직업인을 스터디해서 진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현실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목표와 반영된 인생 전체 로드맵을 작성하고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대학 생활과 사회초년생 생활 계획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번째는 강의 목표입니다. 대략의 진로 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의 방법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별로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고요. 관심 직업을 스터디해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선택 기준을 알게 도와드릴 것이고 산업 선택 기준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전생에 걸쳐서 로드맵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게 해드릴 것이고 대학 생활을 포함해서 10년 계획표 작성법을 알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릴 것이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학습을 하고 나면 어떤 성과를 여러분이 갖게 될 것인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도와 지식과 기술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은 뭔가를 획득하게 될 텐데요. 먼저 태도 측면에서는 적극성이 향상될 것이고 성실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이 올라갈 것이고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 윤리가 함양될 것이고 배려심도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 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정보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조직 이해 능력이 향상되고 사람을 만나는 기술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로드맵 작성법을 배울 것이고 대학생활 계획표 작성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발표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이 향상될 것이고 토론 능력과 가치체계 적합진로 선택 방법을 숙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으로서는 대략의 진로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직무별로 하는 일, 좋은 직업 선택 기준, 그리고 좋은 산업을 선택하는 기준, 직업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자신의 가치체계 구조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진행 방식인데요. 주로 이론 부분이 있고 발표와 토론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발표와 토론은 수업 시간에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개인의 진로 관련 지식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과제죠. 과제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과제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설명하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H투자증권에서 한 4년 근무했었는데요. 주식이나 채권을 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95년까지는 아시안 컨설팅에서 경영 전략 컨설턴트로 활동을 했고요. 95년부터 99년까지는 퓨처인포넷, 한인포텍 이런 벤처 기업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취업 사이트 휴먼피아를 창업을 해서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아데코 코리아의 리헥트 해리슨 부서에서 전직 지원 수석 컨설턴트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심테크 시스템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싱크와이즈 아카데미 원장을 했고 진로에 대한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한양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커리어 디자인 과목을 강의를 했었고요. 2013년도에는 주식회사 KLCD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진로 설계 및 생애 설계 전문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요. 2013년부터는 워크체인 랩의 대표를 맡아서 워크체인을 개발하는 전문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체인은 직업 세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2016년부터 담당을 해서 진로 탐색과 직무 역량 향상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해 한국 취업 컨설턴트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했고 2018년도부터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경력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은 2003년도에 내 직업 내가 책임져라 이 책부터 시작해서 라이프타임 커리어 디자인, 체험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 워크체인, 전공으로 보는 직업세계, 오늘 생각한 내일 노트, 그리고 커리어 디자인과 같은 책들을 썼습니다. 성적 산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결이 10%이고요. 과제가 10%입니다. 그리고 수업 참여도는 20%이고요. 중간 시험이 30%, 그리고 기말 시험이 30%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모두 레포트로 대체될 것입니다. 좀 강의를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때에는 진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조금 있다가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차 때에는 일 세계는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워크 필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워크 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본인들의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MBTI 진단을 좀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한되는 어떤 성격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주차 때에는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능력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직업 기초 능력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개인별로는 직업 기초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업 시간에는 자신의 부족한 직업 기초 능력을 파악하고 졸업 전까지 능력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하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주차 때에는 내가 선호하는 직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그 방법은 이론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가상의 회사를 설립해서 직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따라가면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명이 한 개 조로 좀 구성을 해서 조별로 벽면에 붙어서 회사명도 정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활동들을 적어가고 그리고 비슷한 활동을 모아서 부서도 만들어 보고 부서명을 정리해서 회사 조직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직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러한 직무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수업 시간에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6주차 때에는 직업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6명이 한 개조가 돼서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직업 분화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관련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직업에 연결되면서 직업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탄생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연령대별로 목표를 만들어 보고 휴먼 베이직 니즈 10개 영역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목표를 세분화시켜서 작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7주차 때에는 내 전공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3,000개 정도 되는 직업의 절반 정도는 앞으로 몇 년 뒤면 없어진다고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없어질지에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전공도 사실 어떤 직업하고 매칭이 되는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심 진로 분야에 맞게 여러분의 전공을 활용해서 어떤 직업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주차는 어린이날인데요. 이 어린이날은 수업이 없죠. 그래서 이 날을 레포트 내는 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의 과제가 기억나나요? 과제가 아니죠. 대개의 경우에 이거를 작년까지 과제로 했으면 이건 수업 시간에 다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1번은 자신의 부족한 직업 기초 능력을 파악하고 졸업 전까지 능력 향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과제는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휴먼 베이직 니즈를 연령대별로 작성하는 것이고, 다음에 네 번째는 연령대별로, 즉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목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이 될 것이고요. 이 과제는 중간고사가 돼서 5월 9일 날 23시 59분까지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과제방에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주차가 됐는데요. 9주차 때에는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산업을 나는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산업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습득하게 될 것이고요. 다음은 기업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기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조사해야 되는지를 연습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하게 될 것입니다. 11주차에는 조직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는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세계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돈을 버는 방법들을 찾아내거나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제가 하나 나가는데요.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또는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인터뷰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학기 초부터 해야 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과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레포트를 작성해야 되는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레포트는 여러분이 출력한 교재에 선배 방문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여러분은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97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선배 방문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목표 직업 명도 적고 그 선배가 근무하고 있는 산업, 기업명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난 날과 시간과 장소. 자, 이게 어려우면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년 내 산업 전망, 10년 내 기업 전망, 그리고 10년 내 직종은 어떤지에 대한 전망까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와 같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지, 어떤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명함도 한 장 구할 수 있으면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진 찍을 때 같이 들고 찍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 직업의 장단점도 적어보시고요. 그래서 나의 다짐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주차에는 내가 희망하는 직무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NCS를 가지고 직무 기술서를 작성해 보면서 여러분이 감을 잡게 될 것입니다. 13주차 때에는 내 가치책에 맞는 직업은 어떻게 찾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될 텐데요. 이때는 뉴럴로지컬 레벨을 작성하고요. 가치체계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진로 탐색 매트릭스도 작성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뉴럴로지컬 레벨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14주차 때에는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인생 로드맵을 그려볼 것입니다. 이미 작성되었던 연령대별 목표를 활용하고 휴먼 베이직 니즈표도 활용을 해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시트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지 15주차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쿨 앤 라이프 밸런스 시트를 작성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주차는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는 레포트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5번, 6번, 7번, 8번 다시 한번 볼까요? 5번, 6번, 7번, 8번이 어떤 건지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또는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인터뷰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하나 그리고 뉴럴로지컬 레벨을 완성하는 것 하나 수업 시간에 작성하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완성하는 것 하나 수업 시간에 작성하던 스쿨 앤 라이프 밸런스를 완성하는 것 하나 이렇게 해서 4개를 묶어서 파워포인트로 제출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수업은 되게 재미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얘기하다 보고 다 작성하다 보면 시간은 빨리 흘러갑니다. 그리고 수업 이동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업은 분명히 1시간 40분 이내에 완료가 될 거고요. 목표는 1시간 30분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첫 주차의 메인 강의인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로는 방향입니다. 진로를 직업 선택이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방향이라고 해야 되는데 방향을 한자로 써보니까 다음과 같이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방향은 지리적 방위를 얘기하는 거죠. 동서남북을 얘기할 때. 또 하나의 방향은 향기를 피운다는 뜻입니다. 향기를 피운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리고 진로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나비가 꽃을 찾아서 갈 텐데 그럴 때는 이 나비는 이 물리적 지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꽃의 향기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위치하면서 전문가가 돼서 향기를 피워서 그 향기를 맡고 소비자가 오게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방향, 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자리를 잡고 향을 피우고 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달성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미 했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고요. 호주 청년재단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나온 자료이긴 하지만 꽤 의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꿈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고 아마 지금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은 어떤 꿈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낼 수 있나요? 아마 비행기 조종사가 되거나 뭐 마도로스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제조업체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 되거나 이런 그 꿈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어릴 적 그 꿈들이 희망 직업이 될 텐데요. 그런 희망 직업을 달성하는 비율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생각했던 직업을 커서 갖게 될 확률은 거의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호주 사례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례를 살펴보면은 더 비율이 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6% 정도만이 어렸을 때 원하던 직업을 가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6%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좀 아쉬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94%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라는 것을 선택할 때는 과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업이라고 한다면 교사나 교수, 강사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요. 분야를 선택한다 그러면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당연히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선택의 폭이 넓겠죠. 어렸을 때 교사나 교수, 강사 이런 것이 되겠다 그런데 그 길을 못 가게 되면 진로가 막히는 것이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루저가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루저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죠. 따라서 여러분은 직업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범위를 크게 잡는 거죠. 다음에 분야를 선택할 때 과연 우리는 그 다음에 뭘 선택해야 될 것이냐. 흥미가 있고 강점이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왜일까요? 자, 흥미는 이렇습니다. 가다가 재미없으면 그만두게 되는 거죠. 지루해지면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흥미가 있을 수 있는 일, 흥미로운 일, 이런 일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경쟁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죠. 이것은 흥미 갖고는 안 됩니다. 당연히 흥미가 있어서 도전을 했지만 도전한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이 배양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죠. 그것을 강점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도 있고 강점도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가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라면 격언이고 속담이라면 속담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직업을 자주 바꾸면 돈을 못 모은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스는 지식이나 기술, 인맥, 돈 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르는 돌에는 돈이 안 모인다 이런 뜻이죠. 돌은 어떻게 해야지 이끼를 모으죠? 구르지 않아야 됩니다. 한 군데 정지하고 있어야 여기에 이끼가 끼는 거죠. 결국 여러분은 돈을 벌고 싶다면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한 가지 직업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향을 피워야 되죠. 그럼 그 향을 맡고 이용자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야를 선택할 때 또 하나의 기준이 있죠. 기회가 많은 곳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적은 곳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당연히 많은 곳을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헷갈립니다. 기회가 많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많은 곳 어딜까요? 지금 현재 가장 확인된 분야는 AI와 관련된 분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와 관련된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첫 번째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 첫 번째 직업은 여러분의 장기적인 경력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라는 거죠. 제 생각엔 영향이 크다라는 쪽에 더 여러분이 더 많이 손을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직장에 의해서 여러분의 능력이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는.
그래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러한 경력을 겪어왔습니다. 다음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은 어떤 지식과 기술이겠죠. 지식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빼고 기술,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얻게 되는 것이 기술인데 이 기술이 과연 얼마나 여러분한테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직업 2를 가지면서 기술 A, B, C, D 4개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직업 2를 갖기 위해서는 X, Y, Z를 더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기술 B는 여기 직업 1에서부터 2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호환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수리원이 자전거도 수리할 수 있고 오토바이도 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는 힘듭니다. 자동차 수리원이 자전거나 오토바이 수리원이 되기는 쉬워도 자전거나 오토바이 수리원이 자동차 수리원 되기는 어렵죠. 왜? 기술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어렵고 고난이도의 것들을 먼저 배우고 이것들을 차츰 쉬운 곳에다가 활용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진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마케팅을 하게 되면 시장조사, 창의력이 필요하고 시장조사 능력이 필요하고 엑셀을 잘 다뤄야 되고 프레젠테이션도 잘해야 되고 보고서도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무 업무를 하다 보면 보고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엑셀, 창의력 여기까지는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장조사 능력은 더 이상 사용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총무를 하다가 마케팅을 하는 것은 힘들고요. 마케팅을 하다가 총무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예, 기술은 이렇게 위아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기술들, 이 기술들이 다른 직업에도 호환돼서 사용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호환성이 높은 그 직업들을 NCS에 따른 직업 기초 능력에서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자기개발 능력, 정보 능력, 그리고 직업 윤리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보고 싶다면 ncs.go.kr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개발 영역의 하위 단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진단을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들을 더 개발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기업에 들어가신 능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능력 향상은 ncs.go.kr에 다 동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능력 향상은 어떻게 습득이 될까요? 그냥 지식으로만요? 아닙니다. 일단 배우고 실행하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기술의 호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보통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가진 기술의 호환성은 이 정도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용되는 걸 보면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라도 아무리 작은 기술이라도 예를 들어 공구 다루기, 프레젠테이션, 상담하기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소소한 기술들이. 그러한 기술들은 배울 기회가 생기면 절대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직업에 숙달이 되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의 개수는 13개라고 분석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호주에서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기술을 하나 익히게 되면 직업 선택의 폭은 44개로 넓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직업을 옮겨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은 지식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기술을 익히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있던 직업이 사라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없던 직업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우리는 아직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평생 동안 가져야 될 직업의 개수가 한 5개 정도 되고요. 우리한테 월급을 주는 고용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17번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개 직업을 가지면서 17번 정도 회사를 옮겨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끼가 꽉 끼어 있는 예쁜 돌이 아니라 이렇게 듬성듬성 이끼가 모여 있는, 즉 돈을 벌다 말다 벌다 말다 이렇게 하는 생활에 익숙해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속담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이것은 직종별 고용 인구 변화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인데요. 이게 직종별 고용 인구를 보면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쪽도 있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쪽도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 및 고급 기술자, 어떤 분야냐면 경영 전략 수립하고 연구 개발하는 이런 쪽에는 앞으로 더 필요한 인구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생산하고 조달하는 제조 라인의 근로자나 기업의 그냥 조달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영업 판매 쪽은 사람이 늘고요. 근데 여기 이제 대체 확률이 낮은 쪽인데 고도의 컨설팅 기능을 경쟁력으로 한 상품이나 자동차 서비스 등 맞춤형 영업 판매와 관련되는 일은 증가한다는 것이죠. 대신 AI나 빅데이터에 의해서 효율화되거나 자동화가 진행되면은 이 변혁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중에는 대체 확률이 낮은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는데요. 낮은 쪽은 고급 레스토랑의 점원이나 섬세한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쪽이겠죠. 이쪽은 굉장히 필요가 늘어나고요. 대중음식점의 점원이나 콜센터 등에 필요한 저급 수준의 서비스 인구는 굉장히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IT 기술자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사무 보조 또 기타는 줄어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설명하자면 서비스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IT와 접목된 일을 할 수 있다면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단순 업무라고 한다면 직업의 기회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혹시 동화를 읽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냐면요. 애벌레 2마리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서로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는 거죠.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두 애벌레가 얘기를 나눕니다. 서로 어디 가냐고. 그냥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애벌레들이 서로 기둥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애벌레가. 그래서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 봅니다.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쭉 올라가서 구름 속 위를 올라가 보니까 결국 그냥 애벌레들끼리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그냥 밟고 올라서면서 결국 애벌레가 있는 거죠.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려옵니다. 실망하고. 그러면서 다시 애벌레가 길을 가다가 이제 고치를 만드는 거죠. 고치. 우화가 되기 위해서. 성충이 되기 위해서 고치를 만드는 거죠. 결국은 고치를 만들면서 이 고치는 나비로 우화를 하게 됩니다.
우화를 하게 되고 나비는 꽃을 찾아서 훨훨 날아가는 자유를 갖게 되죠.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애벌레는 땅을 기어갈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고통을 인내하면 결국 자유로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재 이런 애벌레와 같은 상태 아니면 고치 속에 있는 애벌레 이런 정도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셔서 고치에서 성충으로 우화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야 쪽에서 일을 하게 될까요? 라는 게 이제 여러분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호주에서 구인 광고를 전부 다 검색해가지고 분류를 해보니까 한 대략 7가지 분야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너레이터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활용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분야 이런 거죠. 다음에는 아티션입니다. 타고난 재주를 활용하는 분야. 여러분이 잘 아는 예체능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케어러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을 돌보는 분야를 말하는 것이죠. 다음에 코디네이터인데 여기는 반복적인 일 처리를 하는 분야를 뜻합니다. 사무직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인데 호주에서는 디자이너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업도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까지 포함되어야 됩니다. 복잡한 지식과 기술로 건물이나 물건을 만들거나 새롭게 창조하는 분야가 여기에 해당되죠. 다음에 인포머인데요. 정보를 전달하는 분야를 뜻합니다. 다음엔 디벨로퍼와 테크놀로지스트인데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가 비어 있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주 비중이 작아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새로운 영역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런 것들을 가지고 한 사람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시죠? 증권 영업을 했고 경영 컨설턴트를 했고 기획과 교육 담당을 했고 홈페이지 영업을 했고 창업과 경영을 했고 경력관리 컨설턴트를 했고 그리고 교육과 영업을 하다가 지금은 겸임교수를 하면서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접니다. 제가 이 일 분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일 분야에서 일을 했을까? 처음에는 제너레이터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 업무는 따라붙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영 컨설턴트는 인포머와 디자이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당연으로 따라붙죠. 다음부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과 교육을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와 인포머, 그리고 홈페이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너레이터와 디자이너, 그리고 창업과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제너레이터, 디자이너, 그리고 경력관리 컨설턴트를 하다 보니까 인포머와 디자이너, 교육과 영업을 할 때는 인포머, 제너레이터, 디자이너, 그리고 겸임교수를 할 때에는 인포머와 디자이너, 제너레이터 영역에서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부조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분야는 지금 현재 이 4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지 않은 분야가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티션 분야가 제가 손을 안 댔던 분야고요. 케어러 분야도 마찬가지고 디벨로퍼와 테크놀로지스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빠진 엔지니어 분야도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할 기회가 별로 없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결국 저는 이 4가지 일 분야에서 조합을 이루어서 먹고 살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다뤄볼까요? 카지노 딜러에서 교수로 인생 항로를 바꾼 꿈 배달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5년간 카지노 딜러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학교로 자리를 옮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처음에 교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고등학교만 졸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그리고 야간에 영어학원도 다니고 전문대학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승무원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우연히 강원랜드의 카지노 딜러 훈련 과정을 그린 VJ 프로그램을, TV 프로그램이죠.
이를 보고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말에 워커힐 카지노 딜러 모집에 합격을 하고 6개월 동안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 딜러가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아티션이고 제너레이터였죠. 그리고 이 교수는 1년 동안 현장 딜러로 근무하면서 딜링하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마인드 오브 매너와 매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종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시간 강사로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 강사 양성 아카데미를 수료하면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을 했죠. 카지노 딜러 출신이라는 경력에다가 경험을 살린 재미있고 열정적인 강의 덕분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7월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는 회사가 카지노 설립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합류를 했죠.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로이 문화예술실용전문대학교에 카지노학과 전임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알림가이면서 제너레이터가 되어 있죠. 이 사람의 어떤 진로는 여기서 끝날 건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전임 교수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될지 기대가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호주 청년재단 2016년 뉴워크 오더라는 보고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호주에서는 어릴 때 희망 직업 중에서 6%만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성인이 됐을 때.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꿈의 직업보다는 흥미와 강점이 있는 분야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로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젊은이는 고용기회가 더 많은 곳에서 경력을 쌓으며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직업으로는 첫 번째 직업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경력 형성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접목할 수 있는 직업과 기술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일 분야 내에서는 서로 다른 직업이라도 기술을 호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우리가 가진 기술의 응용 범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다라는 것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의 직업에 숙달되면 13개의 다른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갖게 되므로 13개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다가 숙달된 기술 한 가지, 또 새로운 기술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44개의 다른 직업들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사례이긴 하지만 5개의 다른 직업에서 17번 정도 고용주가 바뀌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이나 전문가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호주의 2016년 호주 청년재단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